대한건설 비서실 소속인 내 남편은 언론에서 젊은 인재이자 효자의 귀감으로 불린다. 존경받는 내 시아버지는 차기 국회의원 유력 후보다. 그리고 나는 이 완벽한 가족의 가장 완벽한 배경판이다.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몸이 편찮으신 어머님을 돌봐야 한다며 나를 집에 혼자 남겨뒀을 때만 해도 나는 그게 내 도리인 줄 알았다. 어머님의 약병에서 비타민을, 남편의 서재에서 그와 여직원의 커플 항공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맞춤 제작된 사기극이었다. 그들이 원한 것이 나의 순종과 침묵이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장 성대한 공연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처럼 공들여 꾸며져 티끌 하나 없이 늘 가짜 온기를 유지했다. 나는 최은희. 이 집의 주인이지만 실상은 24시간 대기하는 관리인에 더 가까웠다. 내 남편 이동훈은 광화문 대한건설 홍보팀 소속 비서로 앞날이 창창했다. 내 시아버지 이재진은 중진 정치인으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었다. 그의 선거 슬로건은 정직한 정치, 따뜻한 가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따뜻한 가정의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는 소품이었다. 결혼 10년. 나는 장래가 촉망되던 번역가에서 시부모와 남편의 눈치만 보는 가정주부로 전락했다. 나의 세상은 이 160제곱미터 약 48평짜리 아파트와 늘 약냄새가 떠도는 시어머니의 침실 안에 갇혀버렸다. 내 존재의 이유는 이동훈과 이재진의 정치적 이력에 화목한 가정이라는 부드러운 후광을 더해주는 것 그뿐이었다. 기자라도 찾아오는 날이면 나는 손수 만든 다과를 내놓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들이 내 남편을 이 시대의 효자라 칭송하고 우리 집안을 명문가의 본복이라 부르는 동안 나는 나와 상관없는 대사를 읊은 배우처럼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시집온 첫날부터 10년 내내 몸이 약했다. 심장이 좋지 않고 신경이 쇠약하며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남편 이동훈은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 그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은희가 끓여준 탕은 드셨고요. 제발 몸 좀 챙기세요. 그 애틋한 효자의 모습은 나조차도 속아 넘어갈 뻔했다. 이웃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에게 시집갔다며 입을 모아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감동적인 모자 상봉의 연출도 스태프도 유일한 관객도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진짜로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약을 다려 먹이고 밤새 잠 못 자며 숨소리를 살피는 사람은 나였다. 5년 전 남편은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셔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 라는 이유로 서재로 거처를 옮겼다. 자기야, 미안해. 어머니 몸 좀 괜찮아지시면 바로 돌아갈게. 5년이 지났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의 부부 생활은 그가 출근 전 건성으로 하는 포옹과 깊은 밤 지쳐 돌아와 내뱉는 한숨뿐이었다. 나는 차가운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옆방 서재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구석에 버려진 낡은 가구라도 된 기분이었다. 가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돌봐야 할 환자를 위해서라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올가을, 시아버지는 자신의 정치 입문 30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선거의 바람을 잡기 위해 온 가족이 스위스 여행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온 가족에 당연히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출발 전날 밤, 남편은 내 침대맡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건조하고 따뜻했지만 눈빛은 안개에 가린 듯 흐릿했다. 자기야, 어머니가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어머니는 자기만 믿어. 우리 집 잘 부탁해. 그의 목소리는 적당한 미안함이 묻어나는 매력적인 중저음이었다. 나는 지난 수많은 날들처럼 이해심 많은 아내를 연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재밌게 놀다 와요. 어머니랑 집은 제가 잘 돌볼게요.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내 이마에 차가운 입맞춤을 남겼다. 마치 물건의 소유권 도장을 찍는 것 같았다. 그들이 떠났다. 드넓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텅 비어 심장이 철렁할 정도였다.
나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점심과 약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댄 채 주말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병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방을 나온 나는 습관처럼 SNS를 켰다. 남편이 여행 풍경이라도 올렸을까 싶어서였다.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다. 윤나라. 남편 회사에 어리고 예쁜, 늘 남편을 선망의 눈으로 보던 그 후배였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취리히의 바노프슈트라세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이동훈과 시아버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몇몇 친척들이 있었다. 한 장의 화기애애한 가족 사진. 윤나라는 내 남편의 팔짱을 꼭 낀 채 그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마치 승리를 선언하는 공작새처럼.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스위스에서 부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장님. 그녀는 그를 부장님이라 불렀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온몸에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자리, 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는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여야 했다. 그들은 온 가족이 그의 애인을 데리고 가서 가문의 영광을 자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기능적인 보모 취급을 받으며 이 차가운 집에 버려져 아픈 연기자를 돌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했다. 윤나라의 목에 걸린 반짝이는 목걸이를, 내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편안한 미소를. 가슴이 찢어질 듯 날카로운 통증이 나를 덮쳤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이 집의 완벽함이라는 가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된 가장 값싼 하녀였을 뿐이다. 나의 순종, 나의 희생, 나의 인내는 그들의 눈에 그저 거대한 웃음거리였던 것이다. 그들이 떠난 다음 날, 나는 영혼 없는 로봇처럼 텅 빈 집을 청소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비추었다. 마치 지금 내 심정처럼 애써 외면했던 모든 더러운 진실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시어머니의 침대 협탁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그녀가 매일 먹던 심장병 특효약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나지막한 신음과 함께 나는 황급히 몸을 숙여 약을 주었다. 하얀 알약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알약 하나를 집어 쓰레기통에 쓸어 담으려던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멈춰섰다. 이 약, 내가 평소에 먹는 종합 비타민과 똑같이 생겼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알약 하나를 코끝에 가져다 댔다. 익숙한, 달콤한 비타민 당이의 냄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내 방으로 달려가 거의 똑같이 생긴 종합 비타민 병을 꺼내 하나를 손바닥에 올렸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각인, 똑같은 냄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알약을 모두 입에 넣고 혀끝으로 맛을 보았다. 씁쓸한 약 맛은 전혀 없었다. 오직 값싼 단맛만이 느껴졌다. 쾅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10년, 꼬박 10년이었다. 이 여자는 비타민 한 병으로 중병 환자 연기를 하며 나를 이 집에 꽁꽁 묶어두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시아버지, 그들 모두가 이 사기극의 공범이었다. 그들은 효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정교한 감옥을 만들어주었고 나는 바보처럼 그 안에서 10년을 기꺼이 보냈다. 차가운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더 이상 온순한 최은희가 아니었다. 그 최은희는 비타민을 확인한 그 순간 죽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지옥에서 기어 돌아온 복수기였다. 나는 서재로 향했다. 남편이 중요한 회사 서류가 있다며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문. 나는 그가 비상 열쇠를 전쟁과 평화 양장본 안에 숨겨두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위대한 격조를 상징하는 가장 존경하는 책이라고 했었다. 얼마나 역겨운 위선인가. 나는 망설임 없이 열쇠를 찾아 금단의 문을 열었다. 서재 안에는 남편이 늘 쓰는 스킨향과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내 시선은 책상을 훑다가 구석에 놓인 문서 파쇄기에 멈췄다. 안에는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다.
답이 저 안에 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나는 파쇄기 안의 종이 조각들을 전부 바닥에 쏟아부었다. 불가능한 퍼즐 게임을 시작하는 심정이었다. 손가락은 분노로 떨렸지만 머리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나는 꼬박 5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항공사 예약 양식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윤나라라는 이름, 석자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내 남편 가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취리희행 항공편 정보가 눈앞에 완성되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낄 뿐이었다. 증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차 키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남편의 차, 그의 또 다른 사적인 영역. 나는 조수석 앞 수납함을 열었다. 온갖 서류와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벨벳으로 된 사각 상자가 손에 잡혔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목걸이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백금 체인에 작고 정교한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나는 즉시 알아봤다. 윤나라가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 속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을 다시 열고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틀림없었다. 똑같았다. 나는 냉소를 지으며 목걸이, 보석 상자, 브랜드 로고가 찍힌 쇼핑백까지 전부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다. 각도를 바꿔가며 선명하게.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전문 탐정처럼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맞춰놓은 항공권 예약서, 보석 사진, 시어머니 협탁 위 아직 버리지 않은 비타민 병까지.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서재로 돌아왔다. 이제 그의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나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부팅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어이없을 만큼 간단했다. 그의 개인 이메일에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다. 보안 질문이 떴다. 어머니의 생일은?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이 효자는 보안 질문조차 그 고귀한 어머니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하자 이메일은 아무런 저항 없이 열렸다. 수신함에는 사랑하는 나라에게라는 제목의 메일들이 내 눈을 찔렀다. 그들은 서로를 자기, 나의 작은 별이라 부르며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한 메일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중 한 메일의 첨부 파일은 PDF 문서였다. 다운로드를 눌렀다. 파일명은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 도목동 고급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나는 파일을 열었다. 모든 글자가 칼날이 되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는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으로 윤나라를 위해 회사 근처에 월세 300만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다. 계약서 위 그의 서명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그 계약서와 엮여온 메일들을 전부 캡처하고 압축하고 암호를 걸어 내 클라우드에 올렸다. 그리고 노트북의 모든 방문 기록과 다운로드 흔적을 지워 모든 것을 원상 복구했다. 나는 깨진 비타민 약병의 잔해와 알약들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고 약국에서 사온 진짜 구심한 새 것으로 바꿔놓았다. 나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창밖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적의 심장부에 잠입한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다. 분노와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슬픔은 이미 파도처럼 물러갔다. 그 자리에는 잔인할 만큼의 냉정함이 들어찼다. 그들은 내가 마음대로 속이고 버릴 수 있는 온순한 양인 줄 알았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손으로 잠든 야수를 깨웠다는 것을. 이동훈, 이재진, 윤나라, 그리고 침대 위에서 10년간 환자를 연기한 시어머니까지. 당신들의 연기는 훌륭했다. 이제 내가 무대에 오를 차례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무대를 준비해주겠다. 당신들의 완벽한 가정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도록. 이 연극의 감독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그들이 스위스에서 돌아온 날, 나는 평소처럼 푸짐한 저녁을 차렸다. 남편 이동훈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실크 스카프였다. 자기야, 고생 많았어. 그는 나를 껴안았다.
목소리에는 여행의 피로와 건성인 태도가 묻어났다. 나는 미소 지으며 스카프를 받고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차갑게 비웃었다. 이 스카프 값은 윤나라의 오피스텔 한 달 관리비도 되지 않을 터였다. 식탁에서 시아버지 이재진은 의기양양하게 스위스에서 만난 정계 인사들에 대해 떠들었고, 시어머니는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양식이 얼마나 입에 맞지 않았는지 불평했다. 아무도 내게 지난 열흘간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내 존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며칠 후 금박이 박힌 초대장 한 통이 집으로 배달되었다. 대한건설의 연례 행사인 가족 동반의 날 초대장이었다. 사람 중심, 가족 중시라는 기업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홍보 행사였다. 회사의 모든 임원, 우수사원의 가족, 그리고 수십 개의 주요 언론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내 남편 이동훈은 홍보팀의 핵심 인물이자 이번 행사의 책임자로서 마지막 순서의 길과 가정의 균형, 한 남자의 책임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다. 남편은 일부러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기대가 서려 있었다. 은희야, 그날 꼭 와야 해. 내가 사준 샴페인색 드레스 입고 와. 당신이 제일 예쁠 거야. 내 연설에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건 나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정말 중요해. 물론이죠. 여보, 나는 전화기에 대고 가장 부드럽고 순종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꼭 갈게요. 당신을 응원하러. 전화를 끊자 내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부드럽게 쓸어넘겨 이미 준비해둔 익명의 SNS 계정을 열었다. 프로필 사진은 칠흑 같은 어둠, 이름은 진실. 나의 서프라이즈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 모든 사진과 문서, 캡처 파일들은 분류별로 임시 저장함에 담겨 최고의 전송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동훈, 당신이 성대한 무대를 원한다고? 좋아, 내가 마련해주지.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무대를. 행사 당일, 나는 그의 말대로 샴페인색 롱드레스를 입었다. 정교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꼼꼼하게 손질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우아하고 냉정했으며 눈빛에는 낯설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나는 더 이상 유순하고 소심했던 최은희가 아니었다. 전쟁터로 향하는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 행사장은 서울 시내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따뜻하면서도 성대하게 꾸며진 공간. 공기 중에는 샴페인과 꽃향기가 떠다녔다. 나는 이동훈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지나가는 동료와 상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랑스럽게 나를 소개했다. 제 아내 최은희입니다. 사람들은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잘생기고 유능하고 가정적이기까지 한 남편을 둔 나를 부러워했다. 나는 미소로 일일이 화답하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시아버지 이재진과 시어머니도 가장 앞자리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사방에서 쏟아지는 아첨을 받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집에서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진짜 사모님처럼 행세했다. 그들 가족 모두가 이 위선적인 향연을 즐기고 있었다. 드디어 이동훈이 무대에 오를 차례였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꼿꼿한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를 완벽한 스타처럼 보이게 했다. 배경의 거대한 LED 화면에는 그의 일과 가정 생활을 담은 공들여 제작된 VCR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모습, 주말에 아픈 어머니와 산책하는 뒷모습, 그리고 우리 결혼식 때의 달콤한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왔다. 음악이 멈추고 그가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동료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래서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객석을 향해 깊은 눈빛을 보내며 나와 시선을 맞췄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늘 대기해야 하는 비서 업무를 하면서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모시는 제가
어떻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지 말입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에게는 위대한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그 선의와 칭찬이 담긴 시선들을 느꼈다.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하며 심지어 약간 수줍은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제 아내, 최은희는 그가 감정이 충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10년 하루같이 묵묵히 저를 지지하고 제 어머니를 돌보고 우리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동훈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저의 힘의 원천이자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이며 제 마음속 영원한 등대입니다.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다. 차갑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익명의 계정에 들어가 임시 저장함을 열었다. 수십 개의 파일과 사진이 담긴 폴더를 선택하고 수신인 주소란에 3개의 주소를 입력했다. 대한건설 직원 익명 커뮤니티, 이번 행사의 온라인 라이브 채팅방, 그리고 미리 수집해둔 현장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 리스트.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1초, 2초, 3초. 무대 위의 이동훈은 여전히 감동적인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가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젊은 기자의 휴대폰에서 맑은 알림음이 울렸다. 뒤이어 2번째, 3번째.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알림음이 연회장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곧 억누를 수 없는 경악의 탄성으로 바뀌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하나의 거대한 소음이 되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기묘해졌다. 무대 위의 이동훈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의 연설은 중단되었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란스러워진 객석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 하나가 아마도 실수로 휴대폰 화면을 옆에 작은 모니터에 미러링했다. 뒤이어 누군가 더 대담하게 휴대폰 화면을 무대 중앙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 직접 연결해버렸다. 따뜻한 가족 VCR이 흐르던 그 거대한 화면이 순식간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사진, 스위스 설산을 배경으로 이동훈과 윤나라가 키스하는 셀카. 눈부시게 행복한 미소. 두 번째 사진, 내가 조각을 맞춰 복원한 윤나라의 항공권 예약 내역. 이씨 가족과 완전히 일치하는 항공편 정보. 세 번째 사진, 별 목걸이를 착용한 윤나라의 SNS 자랑 사진과 내 차에서 발견한 목걸이의 비교 사진. 네 번째 사진, 충격적인 오목동 고급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선명하게 보이는 이동훈의 서명. 다섯 번째 사진, 나의 작은 별, 자기 같은 역겨운 호칭이 가득한 그들의 이메일 캡처. 그리고 마지막 사진, 시어머니의 가짜 심장약이었던 종합 비타민의 클로즈업. 그 위에는 굵은 붉은색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대한건설 이동훈 비서의 진짜 사생활, 불륜, 공금 횡령을 통한 내연녀 관리, 10년간의 가족 사기극. 연회장 전체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해일과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무대 위에 새하얗게 질린 남자를 향했다. 이동훈은 벼락이라도 맞은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눈에 가득했던 자신감, 자부심, 다정함은 불과 몇 초 만에 경악, 수치, 그리고 절망으로 산산조각 났다. 재진 씨, 귀빈석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였다. 시아버지 이재진 의원은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다.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진, 경호원, 비명을 지르는 하객들로 뒤엉켰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내 손으로 직접 연출한 이 지독하게 현실적인 연극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동훈이 무대에서 굴러떨어지듯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수많은 기자와 플래시에 둘러싸여 늑대처럼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나를 사로잡았던 그의 얼굴이 파멸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복수심의 쾌감도 통쾌함도 없었다. 내 마음은 그저 전례 없이 텅 빈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마치 10년간 계속되던 지독한 고열이 바로 이 순간 완전히 가라앉은 것처럼. 이 성대한 공연은 끝났다. 가족 동반의 날에서 벌어진 소동은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의 SNS와 언론을 뒤덮었다. 대한건설 임원 불륜 스캔들, 국회의원 후보 아들의 이중생활, 10년간의 사기 결혼. 모든 헤드라인은 폭탄처럼 터져나와 이씨 집안이 거짓과 위선으로 짜 올린 화려한 외투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대한건설의 주가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이사회는 신속하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무리를 이유로 이동훈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인재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시아버지 이재진의 정치 생명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를 기다린 것은 하늘을 뒤덮은 비난 기사와 당내의 즉각적인 사퇴 압력이었다. 그의 선거 사무실은 분노한 시민들이 던진 계란과 쓰레기로 뒤덮였고 정직한 정치, 따뜻한 가정이라는 슬로건은 희대의 코미디가 되었다. 그는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선거를 포기한다고 발표한 뒤 정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이동훈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나는 이동훈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두덩이 퀭하게 꺼져 예전에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했다. 그는 나를 보자 원망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을 쏘아붙였다. 최은희, 왜 그랬어?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당신이 우리 가족을 전부 망쳤어. 나는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동훈 씨, 당신과 당신 집안을 망친 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들 자신이죠. 당신이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내연녀를 부양했을 때,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가정을 정치쇼의 도구로 쓰는 걸 묵인했을 때, 당신 어머니가 비타민 한 병으로 내 10년 청춘을 훔쳤을 때에 당신들 모두가 오늘의 결말을 위해 직접 씨앗을 심은 거예요. 내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동훈 씨, 여기 당신의 혼인 중 부정행위, 제3자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이전한 모든 증거입니다. 은행 이체 기록,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윤나라 씨를 위한 명품 구매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최은희 씨는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한 전액배상과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훈은 그 증거들을 보며 두 손을 주체할 수 없이 떨었다.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눈에 온순하고 무지하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토록 낱낱이 파헤쳐 놓았을 줄은. 그의 마지막 발악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은희야, 우리 10년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어머니가 지금 정말로 뇌졸중으로 누워 계신 걸 봐서라도, 뇌졸중이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깊은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거 참 잘 됐네요. 이번에는 정말로 명분 있게 침대에 누워 계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 이동훈 씨, 그 유명한 효자께서는 이제 직장도, 미래도 잃었으니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를 직접 돌볼 시간이 아주 많아졌겠네요. 직접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잠 못 자고 곁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축하해요. 드디어 당신이 나를 위해 설계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네요. 내 말은 얼음물에 담근 칼처럼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꿰뚫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모든 저항을 포기했다. 이혼 소송은 놀라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법원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 분할을 받도록 판결했다. 일산 아파트를 포함해 이동훈이 윤나라에게 쓴 모든 돈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까지. 나는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길고 숨막히는 악몽에서 드디어 깨어난 기분을 느꼈다. 윤나라에 관해서는 그녀는 사건이 터진 직후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나는 그녀를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고소했다. 결국 그녀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그녀의 재벌가 입성의 꿈은 샹들리에보다 더 산산조각 났다. 나는 억압적인 기억으로 가득했던 일산 아파트를 팔고 분할받은 돈으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태원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나만의 번역 스튜디오를 열었다. 10년간 버려두었던 내 전공을 다시 시작하며 옛 친구들과 교수님들께 연락을 돌렸다. 처음에는 힘겨웠다. 간간히 들어오는 단발성 원고가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이 느낌이 너무나 좋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은 달콤했다. 반년 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학 시절 나를 매우 아껴주시던 교수님이었다. 교수님은 내게 부산국제영화제 동시통역팀 선발에 지원해보라고 추천해주셨다. 탄탄한 기본기와 유창한 회화 실력 덕분에 나는 성공적으로 팀에 합류했다. 영화제 개막일, 나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작은 통역 부스 안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무대 위 세계적인 감독과 배우들이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뇌는 빠르게 회전했고 입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유려하게 흘러나왔다. 내 앞에 유리창 너머로 수만 명의 관객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이 목소리는 한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배경음처럼 취급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선명하고 전문적이며 힘이 넘친다. 더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누군가를 연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에게 속해 있을 뿐이다. 나는 안다. 최은희라는 여자는 지옥 같은 배신과 숨막히는 반격전을 겪은 후에야 마침내 자신만의 목소리와 인생을 되찾았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배경판이 아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었다. 자유롭고 반짝반짝 빛나는 번역가. 엔드.